번째 시간입니다. 일하시느라고 많이들 바쁘시죠? 예, 바쁘게 막 하시는데 변액 시험을 또 봐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원래. 근데 이 변액 시험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 우리 영업과 관련된 꼭 이 자격 시험을 합격해야지만이 그 영업을 할 수 있어 라는 시험들이 있잖아요. 뭐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 시험도 마찬가지고,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펀드 다루시는 분들, 아니면 파생상품 다루시는 분들, 뭐 증권 다루시는 분들, 뭐 증권투자 상담사, 뭐 이런 자격증들, 금융 자격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시험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떨어뜨리려고 시험 문제를 막 어렵게 진짜 막 힘들게 그렇게 출제는 안 합니다. 웬만하면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해서 다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집중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했으면 다 붙는데, 그냥 누구나 다 붙는 시험이다. 옆에서 다 붙어요. 그냥 봤더니 딱 보니까 저 사람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서 붙었대요, 한 번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해서 틀리시는 거죠. 떨어지고. 그래서 조금만 좀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 21페이지 갑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금융시장이 뭐다, 그리고 금융상품들은 장단기로 구분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경제와 관련된 금리정책 부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 주 시간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그 금융시장 내에 존재하는 금융기관이 어떤 놈들이 있는지, 금융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아주 그냥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는 금융기관의 종류입니다. 금융기관의 종류, 큰 타이틀만 먼저 봅니다. 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다 알죠? 은행 모르시는 분. 다 압니다.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22페이지에 금융투자업자라는 게 있어요. 금융투자업자. 자, 금융투자를 업으로 하는 자래요. 금융투자업자가 누구야? 뭐야? 이렇게 뭐, 금융투자를, 금융투자 상품들, 그거를 투자를 업으로 하는 자래요. 금융투자업자죠. 오른쪽 가서 보니까 매매업자도 있고, 중개업자도 있고, 집합투자업자도 있고, 자문업자도 있고, 일임업자도 있고, 한 페이지 넘어가서 보니까 신탁업자도 있고, 이렇게 6사람들이 자본시장법에서 열거를 해준 거예요. 이런 업을 금융투자업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매매업자, 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자문업자, 일임업자, 신탁업자.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눈으로 쭉 보는 겁니다. 눈으로 쭉 보는 거예요. 자,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서 24페이지에 금융기관에 당연히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당연히 있겠죠. 자, 오른쪽 가서 보니까 상호저축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4번에 상호저축은행. 앞에서는 은행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상호저축은행이 있대요. 얘도 은행 아니야? 은행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은행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은행이 아니란 얘기예요. 은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아셨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산운용회사가 있어요.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래요. 자산, 돈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래요. 괄호 열고 뭐래요? 집합투자업자래요. 집합은 뭡니까?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받은 그 돈의 뭉치, 돈이 모였다? 집합. 그죠? 집합해서 그거를 운용하는 회사래요. 집합해서 돈을 집합해서 투자하는 거죠. 운용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산 운용회사가 당연히 집합투자업자고. 됐죠? 자, 집합투자업자가 있고요. 다음 넘어가서 보니까 26페이지. 6번에 기타 금융기관들이 있대요. 여기에 가만히 기타 금융기관 한 페이지, 여러분들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 위에까지 쭉 뜯어보면 10개가 나옵니다. 10개. 이걸 뭐 다 어떻게 외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밑줄 쳐져 있는 거 여러분들 네 번째 줄에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조합 이런 말이 나오죠? 찾으셨죠? 자, 앞자만 한번 따볼까요? 신, 세, 단. 신, 세, 단. 그죠? 좀 이렇게 바꿀까요?
새 신단 이러면 되겠네요. 새로운 신단. 그죠? 새 신단. 이런 새 신단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예금하고 막 그런 기관들이잖아요. 은행이 아니란 얘기예요. 앞에 은행이 있었잖아요. 그죠? 얘는 은행이 아니란 얘기고 그 밑에 보니까 우체국 이렇게 나와요. 우체국. 얘도 은행이 아니란 얘기예요. 큰 틀만 본 겁니다. 지금. 새 신단도 배웠고요. 우체국도 배웠고. 자, 요게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들. 그럼 금융기관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오냐?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들만 잘 잡으면 되겠죠?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은행부터 봅니다. 21페이지에 은행. 은행. 여러분들 은행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은행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한 페이지 넘어가서 22페이지에. 자, 네 번째 줄에 은행의 고유 업무는 이런 말이 나오고요. 찾으셨죠? 그 밑줄 친 거 밑줄 바로 다음에 부수 업무로는 이런 말들이 있죠. 부수 업무로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5줄 내려오니까 밑줄 친 거 보니까 겸업 업무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의 업무는 3가지가 있다. 고유 업무, 부수 업무, 겸업 업무. 은행이 하는 일들을 봤더니 이런 일들을 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스요금 냅니다. 가스요금, 전기요금. 고지서 날라옵니다. 어디다 냅니까? 은행에 내죠? 그거 원래 어디에다 내야 되는 거였어요? 한전에 전기는, 가스는 가스공사에 내야 되는데 은행이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은행의 고유 업무일까요, 그게? 그죠? 은행의 스키다시입니다. 스키다시 업무예요. 그러면 이 스키다시 업무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 BC카드 만들어주죠? 카드. 원래 카드는 어디서 만들어줘요? 카드사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은행에서 만들어줘요. 은행에서. 은행에서 카드업을 한대요. 카드업을. 환장하죠? 이거 고유 업무입니까? 아닙니다. 겸사겸사 그냥 곁다리로 하는 업무예요. 카드업은. 그죠? 그런 거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유 업무만 제대로 알면 되겠다는 얘기죠. 고유 업무만. 고유 업무만. 그럼 은행에서 뭐 합니까? 돈을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게 뱅크다. 그죠? 자, 이게 뭡니까? 돈을 받았다 수신 업무, 돈을 빌려줬다 여신 업무, 대출. 그죠? 여수신 업무가 은행의 고유 업무겠죠. 이거를 원화로 하면 되는 거고 달러로도 받고 맞죠? 그러니까 이거 2개를 바꾸는 환전도 해야 되겠다. 환업무. 자, 은행의 고유 업무는 바로 여수신 업무와 환업무가 고유 업무입니다. 예대 마진 먹는다고 하잖아요. 예대 차. 자, 3%로 수신 받아가지고 7%로 빌려줘가지고 4% 먹잖아요. 은행이. 이게 고유 업무란 얘기죠. 은행의 고유 업무. 환업무까지. 됐습니다. 자, 한번 고유 업무 밑줄 친 거 한번 읽어볼까요? 고유 업무는 예금, 적금의 수입, 그게 뭡니까? 수신. 자,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의 발행 다음에 자금의 대출, 그게 여신. 또는 엄의 할인 말고 다음에 내 외국 환업무. 됐죠? 자, 중간중간에 있는 거 빼고 보니까 수신, 여신, 환업무. 됐죠? 그럼 중간에 있는 거 2개. 유가증권의 발행, 엄의 할인. 그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것도 고유 업무다는 얘기예요. 자, 유가증권의 발행, 엄을 할인한다. 이것도 고유 업무에 속한다라는 사실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발행 할인이에요. 발행 할인. 발행 할인. 리을자가 들어가야 돼요. 리을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은행은 예대 마진 먹어서 기분 좋아 헬렐레. 이렇게 외워야 돼요. 괜히 수납, 대행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어디 리을이 있습니까? 그죠? 절대 안 웃죠, 얘는. 리을이 없어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반드시. 다음 중 은행의 고유 업무는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하나의 지문으로 틀린 말로 은행의 고유 업무는 예대, 환, 유가증권의 발행,
수납 대행 등이 있다. 이래서 수납 대행이 들어가서 틀린 말로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고유 업무만큼은 확실하게 알자라는 거예요. 고유 업무만큼. 자, 은행은 예대 마진 먹어서 기분 좋아 헬렐레 하면 끝입니다. 자, 다음 갑니다.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를 업으로 하는 자래요. 그런 자들을 봤더니 오른쪽 가서 보니까 매매업자가 있습니다. 투자 매매업자.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나 부동산 매매업자 많이 들어봤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자, 부동산 매매업자는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고 중개업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매매를 한다예요. 내가 벌으려고 매매하는 거죠. 그죠? 내가 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매매는. 내가 중개를 해준대요. 중개를 해준대요. 중개를. 그러면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중개업자가 지가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해주는 게 중개업이죠. 그러면은 핵심 키워드를 찾을 수 있겠네요. 투자 매매업은 자기 뱃속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중개업은요, 타인의 계산으로, 타인을 위해서. 그런 말이 핵심 키워드란 얘기예요. 찾으셨죠? 우리 교재에서. 자, 투자 매매업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이러면 매매업자란 얘기고요. 두 번째, 투자 중개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상관없이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계산으로 해야지 중개업이라고요. 매매업, 중개업.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집합투자업. 집합. 모여라. 하나, 둘, 셋, 넷, 집합. 모여라. 그러면 한 명이 집합이 될 수 있습니까? 2명 이상이 돼야지 집합이 되는 거죠?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2인 이상으로부터. 집합은 뭐예요? 돈의 집합이다. 2인 이상으로부터 권유해서, 투자 권유해서 돈을 모은 그 재산을 굴리는 사람이 바로 집합투자업이다. 집합투자업이다. 핵심 키워드는 2인 이상. 2인 이상. 자, 라번, 자문업. 자문업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자문. 그죠? 일임업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일임.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신탁업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신탁. 시험 문제 내겠어요, 이거?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전형적인 유형은 다음 중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누구냐? 6 종류가 있죠? 그 위에 하나 끼워 넣어가지고 틀린 걸로. 또는 다음 설명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는 누구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누구라고요? 매매업자. 2인 이상으로부터 누구라고요? 집합투자업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뭐라고요? 중개업. 이런 것들 고르는 문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 다음 24페이지 가서 여러분들 위에 표 1번이 있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이런 것들. 정신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3번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안 봐도 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자, 저축은행은 은행이 아닙니다. 우리 교재상, 편제상 은행으로 분류를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상호저축은행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나오는 지역 밀착형 서민 금융기관이다. 요 말에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지역 밀착형 서민 금융기관이 바로 저축은행이다. 괜히 새마을 금고다 그러면 안 돼요. 상호저축은행이 지역 밀착형 서민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5번에 자산운용회사, 집합투자업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기타 금융기관 해서 세신단 봤던 기억이 나죠? 세신단은 은행이 아니었어. 자, 다음으로 이제 우체국 예금 보기 전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종합금융회사 봅니다. 첫 번째 줄에 밑줄은 안 쳐져 있죠? 종금사. 줄여서 종금사예요. 종금사. 자, 종금사가 어떤 회사냐라는 거죠. 예전에 IMF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웠을 때 돈이 부족하니까 투자를 못하니까 외국으로부터 우리 돈을 좀 빌려오고 싶은데 기업의 신용도도 떨어지고 빌려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선 거죠. 얘네들이 나서가지고 외국으로부터 돈, 차관을 도입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에 뿌려준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종금사였어요. 종금사. 종금사, 착한 놈. 이렇게 하면 되죠. 착한 놈. 그죠? 종금사. 아주 착합니다. 종금사. 아주 착한 역할을 합니다. 자,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우리나라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이런 착한 일을 하는 회사가 종금사다. 종금사다.
즉 돈을 예치 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신 업무를 했고요. 돈을 빌려줬습니다. 여신 업무도 했네요. 종금사는 여수신 업무를 다 했네요. 그죠? 여수신 업무를 다 했네요. 이게 바로 종금사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수신만, 돈 받는 것만 하는 회사는 누구냐? 이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우체국 예금이에요. 우체국 예금. 우체국 예금. 우체국 예금에 가서 여러분들 우체국 가가지고 대출 받아보신 분. 대출 안 해줍니다. 대출 안 해줘요. 따라서 수신 전문 금융기관은 우체국 예금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신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는 누구냐? 여신만, 돈 빌려주는 것만, 우리가 예금통 없고 돈 빌려주는 것만. 대표적으로 하는 회사가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카드사, 신기술 금융회사 있는데 벤처캐피탈.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 밑줄 쳐 드릴 거예요. 이 회사들에 가서 여러분들 카드사 있죠? 카드사에 가면 현금 서비스 받으면 연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20 몇 프로대 되죠? 그죠? 대단하다. 나 가서 거기다가 예금할래. 예금 해보신 분. 예금 안 받아줍니다. 빌려주는 것만 합니다. 그죠? 빌려주는 것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 전문 금융기관과 수신 전문 금융기관을 구분해낼 줄만 아시면 돼요. 자, 보죠. 여러분들 교재에서 6번째 줄 우체국 예금 봅니다. 우체국 예금 두 번째 줄에 보는 건 예금 수취 업무만 하며 대출 업무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됐습니다. 그 밑에 바로 밑에 줄이에요. 대출 업무만 취급하지 않고 있다. 바로 밑에 줄. 예금에 대해 전액 정부가 지급 보증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정부가 보증한대요. 우체국은 무슨 기관이다? 국영금융기관이다. 국영기관이다. 이거예요. 국가에서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다. 국영기관이다. 정부가 다 지급 보증해준대요.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저축은행 망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받는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금자 보호가 한도가 5천만 원이에요.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그런 얘기는 어디서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금보험공사에 이 금융기관이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나 보험기간 죽었으니까 보험금 줘 이거예요. 아셨죠?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금 쪽으로 우리 고객들한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주는 게 바로 예금자 보호예요. 예금자 보호.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해준대요. 우체국은. 그러면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금융기관입니까 얘가? 만약에 국가에서 지급 보증해준다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해주겠다라고 했으면은 예금보험공사 예금자 보호법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지급 보증해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해준대요. 그냥. 보험공사에서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거꾸로 표현하면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금융기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체국은. 우체국은 뒤쪽에 이제 맨 마지막에 예금자 보호제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되는 금융기관과 보호되지 않는 금융기관 또 보호되는 상품과 보호되지 않는 상품 막 구분할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처음 공부했다는 얘기죠.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아니다. 국가에서 해준대요, 그냥. 보험공사에서 안 해주고. 자, 다음으로 이제 여신 전문 금융기관 보도록 하죠. 여신 전문 금융기관 밑에 5줄 쭉 내려와서 보니까 밑줄 쳐져 있는 거. 여신 전문 금융기관은 수신 기능 없고 여신 업무만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리스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로 구분된다. 자, 동그라미 쳐볼까요? 리, 카드, 할, 술. 그죠? 로버트 할리가 술 먹으려고 카드 긁었다. 그죠? 자, 그럼 제가 문제 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리스사, 할부금융사,
카드사, 종합금융회사 등은 여신 전문 금융기관이다. 맞습니까? 끄떡끄떡 하시면 안 돼요. 종금사는 뭘 했습니까? 종합금융회사는 여수신 다 합니다. 그죠? 거기에 네 개 있잖아요, 기관이. 거기에 갑자기 종합금융회사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 틀린 말로.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 없이 출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만 써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참에 한 번 더 정리를 할까요? 여러분들, 그 위에 세신단, 이렇게 체크된 거 있죠? 세신단. 자, 요 옆에 이제 빈칸들 있잖아요? 빈칸에다가 메모를 할 겁니다. 자, 세신단하고, 요 우체국 예금까지 공부했죠? 우체국하고, 요렇게 합쳐가지고, 얘네들 총 4개의 기관, 4개의 기관은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되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농협중앙회 다 보호됩니다.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쉽게 말해서 SC은행, CT은행, 이거 본 사람 외국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 다 지점이에요. 그죠? 이런 지점들, 그런 은행들 다 예금자 보호 돼요. 그런데 얘네들만 안 돼요. 세신단하고 우체국. 세신단하고 우체국만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체크를 아예 하고 넘어가죠. 뒤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 맨 뒷장이 맨 끝 페이지. 하여튼 맨 끝 페이지. 제일 끝 페이지. 255페이지인가요? 제일 끝 페이지라고 했습니다. 자, 밥원에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이라고 했어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대요. 보니까 여기는 단위조합이 아니고 지역조합이라고 표현됐네요. 그죠? 어쨌든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네, 새신단. 여기 나오잖아요. 똑같이. 네, 이제 한 번 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맨 뒷장까지 다 공부했잖아요. 이 책 다 띈 겁니다. 이제. 벌써부터. 새신단하고 우체국 이렇게 봤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라고 하면 뭐 내겠습니까 도대체? 금융기관에서 내라고 하면은. 제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아까 봤듯이 금융투자업자. 6놈 있잖아요. 6놈. 6놈 하면서 다음 설명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누구냐 해서 2인 이상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집합투자업. 그죠?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타인 계산? 남을 위해서? 투자 중개업. 그죠?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시험제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파트입니다. 기타 금융기관에서 여신 전문이냐, 수신 전문이냐. 이런 파트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정리 잘 해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금융상품 갑니다. 금융상품. 기관은 봤어요. 상품. 자, 상품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재가 막 어떻게 이거 정리를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1번 보니까 큰 타이틀이 수신상품이래요. 수신상품. 내가 예금하는 상품이 수신인 거죠. 수신상품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빌리는 여신상품이 있겠네요. 그죠? 1번이 수신상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니까 큰 타이틀을 볼 거예요. 예금도 있을 거고요. 오른쪽 가서 보니까 뭐 저축도 있고요. 다음 30페이지 넘어가니까 은행 말고 비은행, 은행 말고 다른 기관에 내가 넣는 금액들도 있을 거고요. 밑에 내려가니까 실적 배당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예금해가지고 그게 투자되는 상품도 있을 거고요.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서 보니까 32페이지에 변액보험도 있네요. 보험도 당연히 내가 내는 거지 대출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변액보험도 있을 거고요.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서 보니까 34페이지, 35페이지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다 투자하는 수신상품인 거고요. 36페이지에 이제서야 이제 여신상품이 나오네요. 여신상품. 수신상품과 여신상품이 있더라. 수신상품, 여신상품. 그러면은 불량상. 여러분들 여신상품이 시험 문제 나오겠습니까? 불량상.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상식. 여신상품에서는 상식. 자, 고정금리. 여러분들 여신은 대출이에요. 그죠? 변동금리. 이렇게 대출을 받는데 고정금리를 받을 것인지 변동금리로 받을 것인지. 대부분은 다 변동금리 쪽으로 받죠. 변동금리 쪽으로. 근데 여러분들 모기지.
모기지 대출 관련돼서는 다 고정금리입니다. 그쪽은. 어쨌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는 있어요. 대출 받을 때.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상승될 것이다 라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대출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 같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대출 받는 게 좋겠습니까? 몰라요? 당연히 고정금리죠. 당연히 고정금리 대출 받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은행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은행이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준대요. 해준대요. 고정금리로.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시세 금리가 3%인데 3% 금리로 고정금리로 못 박아서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있을까요? 과연? 그거보단 조금 높게 책정해서 정하겠죠. 고정금리라면은. 앞으로 금리가 상승해도 고정적인 이자 수익밖에 은행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고정금리 상품을 만들 때 은행은 조금 높게, 그죠? 조금 높게 이런 식으로 금리를 결정을 할 겁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래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래도. 그런 얘기들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시험 문제는 바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변동금리 여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죠? 말도 안 되게. 틀린 말로.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보세요. 맞나? 틀리나?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화살표로 그려주고 화살표가 나오니까 딱 들으면 다 이해되죠? 시험장 가시면 화살표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말로 다 나옵니다, 말로.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요. 이해를만 잘 하시면 다 맞추시는데 문제죠. 자, 그래서 여신 상품은 이 정도만 정리해두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다음은 이제 수신 상품, 이번 시간에 수신 상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큰 틀만 보죠, 여러분들. 큰 틀. 큰 틀. 제가 수신 상품 정리할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면 교재가 너무 많잖아요. 교재 내용이. 정리를 할 때 큰 틀만 정리할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메모할 수 있는 메모지가 있으면 메모하시고요. 우리 교재에 빈칸에 메모할 공간이 있다고 하면 넉넉한 공간에다가 메모를 해두시면 돼요. 어디가 좋을까요? 교재에서는 어디에다 메모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넉넉한 공간을 한번 찾아보는데 마땅치가 않네요. 그죠? 마땅치가 않으면은 어쨌든 옆에 빈 공간 잘 찾으셔가지고 조그맣게 쓰세요. 조그맣게 쓰시면 돼요. 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 있고요. 내가 돈 넣었다가 뺐다 맘대로 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은 아니지만 시장성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성 상품.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험사에서 돈을 우리 고객들이 맡기면은 공시율로 주죠? 공시율로 주잖아요. 보험사에 맡기면은 은행에 맡겨도 마찬가지로 은행마다 이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 은행마다의 공시율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불이되는 그 수익률로 주는 게 아니고 그 돈 맡긴 것을 시장에 투자해서 시장 수익률을 반영해서 주는 상품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장성 상품. 자, 세 번째. 실적 배당 상품이 있다. 실적 배당. 돈을 맡기면은 이 돈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투자해서 실적이 좋으면은 그걸 주겠다, 이자로. 실적 배당. 실적이 마이너스 나면은 마이너스대로 실적을 주겠다. 실적 주겠다는 얘기예요. 실적을. 이익 나면은 이익 주고, 손실 나면 손실 주고, 이익도 실적이고, 손실도 실적이잖아요. 다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런 상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실적 배당이라는 말 자체가. 자, 이렇게 큰 틀로 정리를 할 겁니다. 큰 틀로. 요거만 정리만 잘 하면은 한 문제는 껌으로 맞춥니다. 껌으로 맞춘다. 자, 그러면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통장. 그죠? 내 은행에 넣는 거. 여러분들 CD기에 집어넣고선 현금 뺏으잖아요. 각종 예금들. 입출금이 자유롭죠? 입출금이 자유롭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증권사에 가서 혹시 CMA 계좌 만드신 분? CMA 계좌 있으신 분? CMA 계좌. 있으시죠? CMA 계좌 만들면은 카드 주죠? 똑같이 CD에 집어넣은 카드. 그거 가지고 CD에 집어넣으면 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CMA 계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예요. 은행의 상품은 아니지만은, 증권사 상품이지만은, CMA라는 게 있다. CMA. 자, CMA, MMF도 여기에 속합니다. MMF도 여기에 속합니다. MMF. 자, 이런 상품들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에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갑자기 여러분들 쥐가 확 나죠, 머릿속에. 왜요? 잉글리시가 나오니까. 그죠? 영어 나오니까 막 짜증이 확 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영어와 관련된 부분 잠깐 설명하고 가죠. 우리 1장에서 나오는 모든 영어의 집합.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요거 지울 거예요, 바로. 자, 1장에서 나오는 영어, CD, CP, RP. 요런 말이 나옵니다. 자, 공통점. P, C? 아닌데요? 얘는 C도 없고 얘는 P가 없는데요? 그쵸? 영어다. 그죠? 그리고 두 글자다. 왜요? 뭐 저딴 식의 강의가 다 있냐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다음으로 또 공부할 게 CMA, MMF. 자, 요거의 공통점. 영어다. 세 글자다. 그죠? 또 영어 나옵니다. MMDA. 자, 요렇게 1장에서 나오는 영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변혁시험 보려면. 한국말로 번역할 줄 아시란 얘기예요. 자,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딱 3개만 번역을 하시자. 3개. 자, CD.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뭡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양도 증서라고 하죠, 그냥 줄여서. 양도성 예금 증서. 양도성 예금 증서. 이게 바로 CD예요, CD. 자, CP.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줄여서, 우리말로 기업어음이에요. 기업어음. 기업어음을 CP라고 합니다. CP. 자, RP. 이거 어디서 봤죠? 지난 시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할 때 매월 발표하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하는데 0.25%포인트 단위로 발표를 할 것이다. 그냥 마구잡이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요 RP 금리 수준을 감안해서 요걸 참조사항으로 참조해가지고 우리가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RP입니다. 이게 환매조건부 채권. 너무 어렵죠? 환매채권 이러면 되죠. 환매채권. 줄여서 환매채권. 이게 바로 RP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CD니 CP니 RP니 이런 말을 바로 시험지에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우리말이. 그러면 우리말이 나오면은 얼른 이렇게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영어로. 영어에 익숙해지자는 얘기죠. 영어에 익숙해지자. 자, CD와 CP와 RP.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죠. 두 글자라는 공통점. 얘네들은 세 글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 세 글자는 두 글자랑 같은 방을 쓰면 안 됩니다.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할 때 CMA 세 글자죠. MMF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괜히 CD, CP, RP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는 CD, CP, RP 여기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 방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에.
자, 요런 상품들이 있다라는 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인 거고요. 그러면은 입출금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입출금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시장에 투자한대요. 그런 상품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돈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은행의 공시율로 불이해서 2.1% 주는 게 아니고 시장에 투자하니까 최소한 2.4% 줄게. 이렇게 합니다. 조금 더 많이. 그런 상품들의 대부분이 이런 거죠. CD, CP, RP 이런 것들이죠. 시장성 상품. 시장성 상품. 시장성 상품. 시장성 상품. 시장성 상품. 그죠? 시장성 상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내가 돈을 맡겨서 그 다음날 돈 필요해서 돈 뺐은데요. 그러면 은행에서 뭐라고 합니까? 금융기관에서. 아니 내가 시장에 투자하려고 돈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돈들을 모아서 돈의 집합을 가지고 은행에서는 시장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나는 돈을 뺀대요. 은행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시장성 상품? 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도에 내가 해지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럽니다. 장난쳐? 이랍니다. 너 장난쳐? 네가 중도에 인출하려면 여기로 오지 예금 들지. 왜 여기로 왔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즉 중도 해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불가. 중도 해지 절대 안 된다. 자, 그리고 시장에 투자하는데 3개월 동안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을 CD를 만들어가지고 요 양도성 예금증서를 만들어가지고 3개월 동안 돈을 모아서 은행에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럼 3개월이 지났어요. 봤더니 은행에는 2.1% 주는데 요거 보니까 2.4%예요. 괜찮네? 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3개월만 더 묵혀두면은 또 2.4% 생기겠지.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은 만기가 지난 후에도 찾아가가지고 3개월 후에 6개월에 가가지고 이자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3개월 동안 계약한 거잖아요. 시장에 투자하라고. 그 이후에 투자에 대한 계약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만기 후에 이자를 달라라고 은행에 찾아가면은 은행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똑같이 샹그랍니다. 따라서 만기 후 이자는 없습니다. 만기 후 이자는 없다. 이게 바로 시장성 상품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시장성 상품에 이 투자하는 시장에 투자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이거 가지고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이야? 오케이 좋아. 투자하겠어. 해놓고 하루 장난쳐? 그죠? 이틀 장난치냐고. 최소한의 투자 기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시장에. 그래서 최단 만기 제한이 있습니다. 최단 만기 제한. 최소한 한 달 이상은 투자해라 라고 해서 최단 만기 제한 30일을 규정합니다. 30일. 30일 이상은 투자되는 상품이에요. 30일 이상은 투자되는 상품이 바로 시장성 상품입니다. 시장성 상품이 시험 문제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시장성 상품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됐죠? 그죠? 처음으로 나왔어요. 숫자 외우는 거 처음 나왔습니다. 숫자 외울 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근데 처음 나왔습니다. 시장성 상품.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문에 다음 중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그냥 하나 해서 CMA는 대표적으로 시장성 상품으로서 만기 후에 별도 이자는 없다. 맞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얘가 CMA가 여기에 속하는지 여기에 속하는지 알아야지 그거를 해석하죠. 그죠? CP, 기업어음은 대표적인 시장성 상품으로서 입출금이 자유롭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지문 만들기 엄청 좋겠죠. 이거. 그냥 나도 만듭니다. 지금 막. 이런 식으로. MMF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 상품이면서 만기 후에는 별도 이자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틀리게. 그죠?
정확하게 선을 긋기 바랍니다. 두 글자짜리는 다 시장성 상품이에요. 시장에 잘못 끼어들어가지고 계약한 대로 안 하면은 항상 이런 소리 듣습니다. 시장성 상품. 자, 이렇게 해서 두 글자라는 것은 알았어요. 시장성 상품.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냐면은 양도성 예금 증서는 이렇게 이제 지문이 구성되죠. 양도성 예금 증서가 두 글자인지 세 글자인지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모릅니다 또. 그죠? 도대체 양도성 예금 증서는 어디에 속하는 걸까? 그거 아셔야 되죠. 시험장에서 CD는 이렇게 안 나와요, 지문이. 양도성 예금 증서는 이렇게 나오죠, 지문이.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를 CD로 바꾸고 기여보험을 CP로 바꾸고 환매조건부 채권을 RP로 바꿔가지고 두 글자네? 저거 쌍이네? 둘, 쌍. 쌍소리 나네. 쌍소리 나네. 시장에 잘못 끼어 들어갔다는 쌍소리 나는 시장성 상품들이구나. 이걸 아시란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 실적 배당 상품. 큰 틀만 보죠. 큰 틀. 뭐예요? 개인들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세 명, 네 명이 돈을 내죠. 그러면 돈이 모이죠. 돈이 뭐라고요? 모였다? 집합. 돈의 모임, 집합. 됐죠? 이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죠. 돈 될 만한 곳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실적을 나눠주죠. 이익 나면은 이익대로 나눠주고 손실 나도 손실 나눠주고. 그죠? 이게 바로 실적 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상품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어디 무슨 장애인 신탁 들을래? 신탁, 그죠? 돈 맡기는 거잖아요. 네가 알아서 굴려 이거잖아요. 신탁. 또 하나 뭡니까 여러분들? 펀드 들잖아요. 펀드. 내가 펀드 가입하면은 그 돈이 모여가지고 어디에 투자되잖아요. 또.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변액보험. 고객으로부터 돈 그 보험료 받은 거 어디에 투자되는 겁니까?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펀드에 투자되는 거잖아요. 변액보험도. 이런 모든 상품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업으로 하는 이런 자들을 누구냐? 봤더니 돈을 맡겼다? 신탁업자들이 한다. 맞죠? 돈을 맡겨서 집합투자한다. 집합투자기구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집합투자기구. 얘네들이 펀드예요. 집합투자기구가. 돈을 맡겨가지고 펀드에 투자한다. 이 회사가 보험사다. 그건 뭐예요? 변액보험. 그러니까 실적 배당형 상품들을 가만히 봤더니 뭐 특이사항이 별로 없어요. 뭐 신탁이라는 말도 나오고 집합투자라는 말도 나오고 변액보험이라는 말도 나오고 펀드라는 말도 나오고 다 영어로 하면 펀드. 펀드.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들이 여기에. 자,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이 잉글리시 쭉 뜯어봤습니다. 여기에서 펀드를 하나 찾아보십시오. 펀드.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펀드가 알파벳 F잖아요. 그죠? F니까 여기 있네요. 이게 펀드예요. 펀드. 그러면은 여기에도 놓여야 되겠네요. 여기에도 MMF라는 게 실적 배당 상품에 있어야 되겠네요. 실적 배당 상품에. 그러면서 세 글자입니다.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뭐 따라와야 돼요? CMA도 여기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짝짓기 하는 거예요, 지금. 세 글자. 됐죠? 그러니까 MMF와 CMA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면서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그럼 맞죠? 이렇게 해석하시라는 얘기예요. 따라오는 거대로 하면은.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잉글리시입니다. 다 잉글리시. 잉글리시는 예금자 보호를 안 해줍니다. 외국 놈들은.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단기 실적 배당형 상품에는 CMA와 MMF가 있고 CMA와 MMF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죠? 맞잖아요. 이렇게 큰 틀을 잡으시라고요. 예외는 하나 있습니다. 예외는 잠시 쉬었다가
우리 상품에 대해서 요거 큰 틀만 좀 잡으셨고 쉬었다가 하나하나 이제 뜯어봐야 되는 부분 남았으니까 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